여러분, 지난주에 70세 되신 한 할머니가 제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뭔가 바뀐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본 정보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노후 설계 전문가로 일해온 김상철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정부에서 우리 돈을 다 들여다본다더라. 기초연금 못 받게 된다더라. 은행에서 신고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며칠 전에는 68세 되신 분이 급하게 오셔서 선생님, 내 통장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나눠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하시면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장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초연금 받는 기준도 달라졌고 세무조사 방식도 예전과 다르고요. 하지만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되거든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상담했던 분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분은 미리 준비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고 어떤 분은 정보 부족으로 불필요한 고생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안전한지요. 특히 통장 관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예금을 여러 통장에 나눠 숨기려는 행위. 제가 지난주에 만난 69세 김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예금이 적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큰 통장 하나를 5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은행에 넣어뒀어요. 국민은행에 500만 원, 우리은행에 7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요즘은 모든 금융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금융정보통합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계좌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조회하면 전국 모든 은행의 계좌가 다 나와요. 심지어 해지한 계좌까지도 기록이 남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금을 나누면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왜 굳이 여러 통장으로 나눠뒀을까?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닐까? 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73세 되신 박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큰일 날 뻔하셨어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예금을 7개 은행으로 나눠놨더니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할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관리하세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고 자금 출처까지 증명해야 했어요. 자기 돈인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 통장으로 나누면 관리도 복잡해져요. 각 은행마다 수수료 체계도 다르고 우대 조건도 다르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서류가 복잡해지고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주거래 은행 한두 곳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두세요. 두 번째,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가 다른 곳에 재입금하는 행위.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67세 이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아들이 갑자기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빼서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2천만 원을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른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에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내요. 그리고 그 현금을 다른 곳에 입금하면 또 의심 거래 보고서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움직였을까?
혹시 자금 세탁이나 탈세 목적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현금으로 뺀 돈을 집에서 며칠 보관했다가 다른 은행에 넣으면 더 문제가 돼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한 분이 손자 결혼식 때 줄 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빼서 집에 두었다가 결혼식이 취소되어서 그 돈을 다른 은행에 넣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3천만 원의 출처를 증명해 주세요 라고요. 다행히 은행 인출 기록과 가족들 증언으로 해결됐지만 석 달 동안 서류 준비하고 해명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70 넘은 분이 국세청 조사관 앞에서 설명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래서 정말 큰 돈이 필요하시면 현금 인출 대신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은행에 미리 용도를 말씀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병원 수술비로 사용, 딸 결혼식 비용 이런 식으로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해요. 세 번째, 가족 명의로 예금을 이전하여 재산을 축소하려는 행위.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아들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내 재산이 아니니까 기초연금 받는데 유리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1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아들 명의로 4천만 원을 이전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1년 후에 정기 확인 조사에서 들통난 거예요. 어떻게 들통났을까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분석하거든요. 할머니 통장에서 갑자기 큰 돈이 나갔는데 같은 시기에 아들 통장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받았던 기초연금 400만 원을 다 돌려줘야 했어요. 거기에 추가 징수금까지 붙어서 총 530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향후 3년간 복지 혜택 신청이 제한됐어요.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증여세 문제도 있어요. 1년에 자녀 한 명당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4천만 원을 증여하면 얼마나 세금이 나올까요? 대략 4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가져올 때도 문제가 돼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주면 또 증여로 봐서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만약 아들이 사업을 하거나 빚이 있으면 어머니 돈까지 압류당할 위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한 분이 딸 명의로 5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딸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 그 돈까지 채권자들이 가져간 경우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네 번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조금 적게 신고하면 모를 거야. 기초연금이라도 받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부에서 정교한 시스템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68세 김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작은 원룸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 그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으셨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받는 임대료였는데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2년 후에 들통났어요. 어떻게 들통났을까요? 세입자가 주택임대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연말 정산할 때 할머니 주민번호를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서 이분이 임대소득이 있네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던 기초연금 2년치 800만 원을 다 돌려줘야 했어요. 거기에 추가 징수금 200만 원, 임대소득세 300만 원까지 해서 총 1,3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향후 5년간 복지 혜택 신청이 제한됐고요. 더 무서운 건 요즘 AI 시스템이에요. 국세청에서 빅데이터로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요. 신고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생활비 지출이 많으면 이상하네? 하고 체크하거든요. 예를 들어 신고한 소득이 1년에 1,2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면 이 차액 8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서 정말 복잡해져요. 다섯 번째, 세무 대비 없이 고액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
요즘 AI 세무조사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거 아세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소득 대비 자산 증가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이상하면 자동으로 체크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했던 73박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해외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신고한 소득은 연금 포함해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5천만 원짜리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자 AI 시스템에서 이상하네? 소득 대비 너무 큰 투자 아닌가? 하고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해 주세요 라고요. 다행히 평생 모은 예금이었다는 걸 증명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서류 준비하고 해명하느라 몇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년 후에 그 펀드에서 수익이 1천만 원 정도 났는데 해외 소득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 소득 신고를 왜 안 했나요? 라고요. 결국 추가 세금에 가산세까지 해서 수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됐어요. 투자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다 토해낸 셈이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신고 의무는 없을까요? 이런 걸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해외 관련 투자나 복잡한 금융상품은 더욱 조심하세요.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많이 내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요즘 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더 정확하게 지원 대상을 선별하려고 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더 많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걸러내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꼼꼼하게 확인해요.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해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국민연금, 모든 은행의 정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AI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상한 패턴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 소득은 적게 신고했는데 소비는 많이 하거나 갑자기 큰 자산 변동이 있거나 가족 간에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체크하는 거죠.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 해요. 먼저 여러 통장에 나눠놓은 돈이 있으시면 주거래 은행 한두 곳으로 정리하세요. 복잡하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관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통장 정리할 때는 미리 은행에 말씀하시고 관리 편의를 위해 통합한다고 이유를 남겨두세요. 현금으로 큰 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으시면 미리 은행에 용도를 말씀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이용하시고요. 현금 보관 기간도 최대한 짧게 하시고 사용처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가족 명의로 돈을 옮겨 놓은 게 있으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세요. 증여세 문제도 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복지 혜택 신청할 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상담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오히려 숨기려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전에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시고 나중에 신고할 게 있으면 제때 하시고요. 모르고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많이 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괜찮겠지, 모를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정교해서 다 들통나요. 괜히 꼼수 부리려다가 더 큰 손해 보지 마시고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시스템이 정교해진다는 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서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한 문제나 큰 금액이 관련된 일이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 재무설계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실수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듣다가 나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예금을 여러 통장에 나눠 숨기려는 행위. 둘째,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가 다른 곳에 재입금하는 행위. 셋째, 가족 명의로 예금을 이전하여 재산을 축소하려는 행위. 넷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다섯째, 세무 대비 없이 고액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통장을 적어보세요.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이 있고 대략 얼마씩 들어있는지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통장이 몇 개나 있었지? 하시면서 깜짝 놀라세요. 정리해 보시고 나서 정말 필요한 통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관리비만 나가는 통장이 있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주거래 은행 한두 곳 정도로 통합하시면 관리도 편하고 나중에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 받을 때도 유리해요. 그 다음에는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자녀분들께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느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위임장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고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가족 명의로 돈을 옮겨 놓은 게 있으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복잡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뭔가 권한다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며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다른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요. 급하게 결정해서 좋을 게 없어요. 요즘 변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올해 괜찮았던 것도 내년에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해요. 특히 세무 관련 제도나 복지 혜택 기준 같은 건 자주 바뀌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완전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큰 변화가 있으면 이런 게 바뀌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시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대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고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엄마 아빠 돈 이야기하는 거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녀분들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미리 이야기해서 다행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미 실수하신 게 있으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 여러 통장으로 나눠놨다면 조금씩 정리해 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옮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가족 명의로 돈을 옮겨놨다면 세무사와 상담해서 증여신고를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하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시면 큰 문제 없어요.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신고 안 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자진 신고하시면 가산세도 줄여주고 관대하게 처리해드려요.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세요. 꼼수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직하게 모은 돈이에요. 당당하게 관리하시고 필요한 혜택은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족분들과도 나누세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함께 알고 함께 준비해야 더 안전해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혜롭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